개인적으로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출마를 하는 겁니다. 당선돼서 그걸 좀 막아보려고. 근데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적 입장을 취하면 양쪽으로 또 욕먹거든. 떨어지게 돼 있어. 그렇다고 내가 극단적으로 우파의 입장에 또 올라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좌파 입장을 내가 용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온건한 세력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은 또 합리적인 세력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치부터 바로 잡아야만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역동성의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도 꼭 출마할 겁니다. 꼭 찍어주십시오. 우리 총리님이 지난 4월 때 저 진짜 오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제가 떨어져서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리고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마음의 평화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의 평화. 우리 내부의 평화. 이게 내부의 평화는 남남 갈등이고요.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해요. 이게 진영 간의 갈등이죠. 저는 그걸 자폐적 진영 논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편이면 이게 자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서초동 집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딱 자폐적인 현상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편을 욕하면 일단 적이야.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남남 갈등이 제일 큰 문제고, 또 하나는 남한과 북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쪽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더 안 좋아. 연북, 현북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걸 이제 제가 만든 단어인데 예전에는 뭐 반공, 반북 그랬잖아요. 북한 놈들, 나쁜 놈들, 북한 애들을 반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지만 DJ 노무현 때 한 9년을, 10년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저도 많이 만나봤지.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교류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더 짜증나. 그게 연북, 현북이에요. 연북, 지겨운 거예요. 아유, 저놈들 저거 노답이다. 현북은 요즘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북한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 북한을 미워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혐오스러워해. 아유, 저놈들.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반북은요. 반북은 만나서 얘가 나쁜 놈이 아니네. 얘도 사람이네. 그러면 이게 무너져요. 그러나 연북과 현북은요. 고질적인 겁니다. 이게 잘 안 없어집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게 심합니다. 우리야 기성세대들이야 통일이라고 하는 이 과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노래도 부르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북한은 그냥 짜증, 혐오, 그냥 배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DJ 노무현 이전에 그걸 냉전이라고 한다면 DJ 노무현 때가 탈냉전의 시기가 왔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 저는 재냉전이라고 봐요. 마음의 냉전이 더 커진 거야. 연북, 현북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남쪽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북, 현북을 하고 있는데 북쪽은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북쪽 사람 다 알죠. 그 북쪽은 피포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즈 멘탈리티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사방의 적들한테 포위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수령제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미 제국주의가 우리를 그렇고 저 남조선 괴뢰도당에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고 뒤에 중국과 소련이 또 우리를 또 먹으려고 하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 전시 비상동원 체제가 북한 수령 체제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항상 피부 의식이 강해. 그런데다가 남쪽이 자기들 모욕하고 혐오하고 염증을 내고 이러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화 자체가 과연 남쪽이나 북쪽이나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통일 방안대로 되지 않는다. 대등형 통합 개나 줘버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냉혹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와서 냉혹한 현실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정치를 하세요. 오늘 강의 들은 다음에 정말 내가 김근식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평화통일 어렵구나. 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평화만 이야기해. 평화만. 우파 정권은 그냥 북한 붕괴만 이야기해.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한 15년이면 저거 무너집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15년 뒤에 무너지는데 여러분 다
멀쩡할 때 다 무너집니다. 무너졌을 때 그러면 남쪽의 청와대 주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남쪽의 여의도의 주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남쪽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결국 통일의 역동성을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다음 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5년 뒤에 제가 볼 때 차차기 대통령이 아마 그 통일의 순간을 받을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과 전쟁으로 가서 400만이 죽어나간다니까. 청와대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의도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폴리페스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눈앞에 지금 그런 위대한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 오는데 이놈의 정치판은 개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민족이 절단나느냐 민족이 거듭나느냐 이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다 자기 눈앞에 이익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이쪽은 뭐 야권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없다고 치고 우리 총리님 이제 권토중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저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48년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저는 이승만도 건국의 지도자라는 위대함이 있고 저는 그래서 항상 제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는 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 했으니까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나 제가 평양을 가면 평양 가서 보면 볼수록 이승만이 나는 고마운 거야. 그렇잖아요. 평양에 가서 그 평양 아줌마 뒤에 얹혀있는 꼬마를 보면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북한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 우리는 남쪽에 태어났으니까 서울역 앞에 노숙자도 삼겹살을 먹는 거야. 그 이승만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승만이 선택을 잘한 거죠. 이승만은 그 뒤에 독재했다는 그 수많은 그 과오도 건국을 서방 체제에 맞춰서 자유민주주의를 시장경제 했다는 그것만으로 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18년 장기 독재하고 사람도 죽이고 뭐 했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그걸로 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다가올 것은 리더십의 바로 통일의 순간에 어떤 청와대 지도자가 결정을 할 것인가.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 문재인 같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 청와대 주인의 결정 한마디예요. 역사가 확확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북한은커녕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남남 갈등이 심한지. 광화문 가면 한쪽에서 미국기 불태우고 한쪽에서 김정은 불태우고 한쪽에서 세월호 농성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폭식 투쟁한다고 또 치킨 시켜 먹고 태극기 집회하면 그 옆에 또 민노총 집회하고 대화도 안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한국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태극기도 그렇고 대깨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좀 미국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소수의 과잉 대표에 의해서 지금 포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그들이 소수인데 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과잉 대표돼가지고 그들이 마치 전체인 양 정치판에서 이게 재생산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석기하고 조갑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조갑재 의원 좋아하시는 분한테 죄송한데 예를 든 겁니다. 이석기는 통진당이잖아요. 저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애지만 지금도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조갑재 의원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소수의 과잉 대표라는 게 제가 재밌는 현상을 이번에 본 게 그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제 보궐선거를 하니까 자기들 당원에 자기 당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번에 바꿨잖아요. 바꾸는데 그 바꾸는 정당성을 부여했던 절차가 전당원 투표였잖아요. 근데 전당원 투표도 뭐 26.4%인가 해서 뭐 사실 자기들이 당규에 있는 33.3%가 안 됐는데도 밀어붙여도 된 겁니다. 어찌됐든 근데 재밌는 건 그때 전당원 투표에 참석해서 찬성한 사람이 20만
20만 명. 전체 당원 80만 중에서. 저는 그래서 제가 쭉 그동안에 노무현 때부터 쭉 지나오면서 그쪽 상황을 좀 보면 대한민국의 그 20만 정도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겁니다. 20만 명. 그중에 정상은 또 별로 없어요. 세금 낸 사람도 별로 없고. PC방 가서 그냥 컵라면 먹으면서 막 김그지 욕하는 거야. 이 나쁜 새끼 막. 걔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걔들이 막 권리당원이라고 들어가갖고 걔들이 결정하면 금태섭 날리고 걔들이 결정하면 이낙연 당대표 시켜주고 걔들이 결정하면 문재인 후보로 만들어내고 걔들이 결정하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잘 봤기 때문에 그거 뛰쳐나온 거예요. 금태섭도 결국 못 버티고 나오는 거지. 근데 이쪽 오니까 이쪽도 비슷해. 비슷해. 우리 송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소수, 극단적 소수가 오버 리프레젠테이션 되면서 계속 악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 중간에 합리적인 세력들, 실력 있는 사람들, 온건한 세력들은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총선 때 오면 공천 받아야 되니까 또 그쪽에 또 줄 서야 되고, 말 잘 듣는 놈만 또 공천 주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공천 뭐 선거 벽보 붙이면 뭐 사람 보고 찍습니까? 당 보고 그냥 묻지마 투표하죠. 그러니까 김근식이 떨어지잖아. 잘났는데도. 응? 난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응? 이건 이게 이제 우리 대북 정책만 놓고 봐도 이렇게 북한은 특수하니까 봐줘야 된다는 특수론의 과잉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무조건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북한 민주화란 있고 내재적 접근은 뭐 이런 게 이건 이제 우리 대북 정책만 놓고도 이미 남남 갈등 극단적으로 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에 지금 정치가 지금 포박당해 있습니다. 포박당해 있어요. 사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누차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정치의 경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죽으면서 친문 진영에서 갑자기 호출돼서 소환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안희정, 이재명이 될 리가 없죠. 20만 명이 뭉치면 안희정 안 됩니다. 그걸 잘 아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금 친문한테 압으로 하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미 편이 쫙 갈라져서 내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 선악의 이분법이 뭐 검찰개혁 지금 뭐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조국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미애 사태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내부의 남남 갈등이 정치적으로 포용과 관용의 정치로 뒤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양 정당의 극단적 세력이 소수로 이렇게 소거되지 않는 한 물론 그 사람들이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숫자만큼만 목소리를 내면 되지 그들의 소수의 숫자 이상으로 과잉대표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하우를 잘 합니다. 드루킹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당대표를 20만 명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그럼 20만 명이 똘똘 뭉쳐서 야 이번에 이낙연이야. 그럼 이낙연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이낙연 당대표는 전체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야당 지지자가 그래도 한 2,500만 될 거 아니에요. 2,500만 명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20만 명이 2,500만 명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그 대깨문이나 태극기의 과잉대표 현상을 만들어낸 게 뭐 이런 이야기하면 혼날지 모르지만 이 노사모 이후에 직접 참여라는 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본래.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욕먹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의 이 정치적인 왜곡 현상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들을 해소하고 그래서 정당도 좀 제대로 혁신해내고 정당이 혁신되면 정당에서 사람들도 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남남 갈등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놔야 북한이 15년 안에 무너진다 한들 우리가 먹을 수가 있더라도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피가 안 흘리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멘 꼴은 나는 겁니다. 예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로 상징되는 트럼프 현상으로 상징되는 미국 민주주의의 지금 문제점도 다행히 바이든이 돼서 뭐 조금 이제 복원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2018년에 하버드 대학의 레비츠키하고 지블렉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How Democracy Die라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왜 죽어나가는가를 책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그 책을 하는데 애들한테 거기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가 그 책을 쓰게 될 때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미국은 생각도 못하고 저 남미의 차베스 얼마나 엉망이 됐습니까? 차베스가 처음에는 해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온몸에 안고 대통령이 됐는데 15년 내내 독재를 하는 거야. 그것도 합법적으로. 걔가 끝난 줄 알았더니 마두로라고 또 후계자가 나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제는 7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은 군부 쿠데타 같은 이런 물리력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파괴가 되는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을 How Democracy Die라는 게.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2016년에. 그래서 트럼프 하는 짓이 차베스보다 더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트럼프 현상을 쭉 쓰는 건데 저는 그 책을 보면 우리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 그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미 수백 년 동안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두 개밖에 마지막 보호장치 두 개라는 겁니다. 무슨 헌법이나 무슨 성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는 가치 규범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관용입니다. 존중과 관용이야. 그러니까 야당을 나의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는 게 트럼프 현상이고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가드레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트럼프가 깨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응? 트럼프는 폭력을 용인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악마화시키잖아요. 언론도 무시하고 뭐 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가드레일은 뭐냐면 이게 참 그 배울 만한 건데 제도적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로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자제하는 거예요. 포베런스예요. 예컨대 지금 트럼프가 선거 한 막바지인데 연방 대법관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 미국은 아시지만 연방 대법관이 종신제잖아요. 한 명을 선출해서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죽었어요. 근데 그 대선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는 임명을 강행하잖아요. 응? 이게 제도적 자제가 없는 거야. 제도적 남용이야. 권한의 남용. 지금 우리나라도 권한 남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권 남용이. 지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적폐청산한다고 직권 남용으로 수십 명이 감옥에 갑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권 들어와서 직권 남용의 그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제도적 자제가 안 되는 거야. 자제가. 이건 무슨 법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치 세력이 정치인이 또 시민들이 그 구성원들이 정치 문화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용 그다음에 권한의 자제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그나마 버틴다는 거예요. 난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아. 야당은 적이고 좌파는 적이고 우파는 적이고 타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권한은 최대한 땡겨서 과도할 정도로 써먹는 거죠.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헌법소장 임명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임명하고 대법원장 임명하고 대법관 임명하고 마지막 검찰 임명하려고 저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재밌는 개념이 심판관의 매수예요. 심판관 매수. 다 심판관들이거든. 중앙선관위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다 심판관들이에요. 심판관을 매수하는 거예요. 합법적 권한으로 매수하는 거야.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걸 자제하라는 거거든. 자제하라는 거야.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고 야당이 반대하면 하지 말고 근데 지금은 밀어붙이잖아요.
밀어붙이잖아. 그래 더 위험한 건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정권이 바뀌었다 칩시다. 국민의힘이 뭐 이길지 질지 어쨌든 바뀌었다 치.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의 승리 선언은 정말 멋있는 거예요. 나를 찍지 않은 사람도 미국인이다. 응? 나는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다. 나는 아메리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국민의힘 저도 소속입니다만 우리 야당도 그걸 제대로 혁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또 정권자면 똑같이 또 보복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마지막 결론이 그거야. 이 사람들도 너무 한심하니까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절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럼 트럼프처럼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트럼프처럼 똑같이 더러운 짓을 하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똑같이 지금 한 것처럼 또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랑 똑같이 개판처럼 싸우자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트럼프를 키워주는 거라는 거죠. 트럼프를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트럼프랑 똑같이 더럽게 싸우자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제안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반민주적인 독재자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도저히 손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세력이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극우파 르펜 같은 애들이 막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3인당을 반대했던 기민당 사람들도 야 너는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지만 저 극우가 등장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콜리션이 가능하냐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독재 정권이 트럼프 독재 정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 유사 독재 연성 독재가 막 등장하면 그 독재를 막기 위해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치 세력이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합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금년 초에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야당 통합에 제가 온 겁니다. 합쳐보려고. 그래도 졌어요. 떨어졌어요. 응? 그래서 저는 이 평화적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그 기본으로서의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내는 일인데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이 양극단 세력들의 소수의 과잉 대표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복원시키고 정상화시켜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심각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 응답 시간인데요. 지금 5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분 정도 질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은 본인 소개 시간을 포함해서 2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오늘 주제에 좀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CNN 저널의 손우영 보도국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교수님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는 망하면 먹고 좌파는 공존하다 통일한다고 말씀하셨고 교수님께서는 냉혹한 현실은 소멸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화해 협력 기간을 가진 뒤에 흡수 통일하는 게 가장 좋은 대박 통일이라고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통일까지가 대박인데 그 이후에 쪽박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해결책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통일을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고위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친남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있는지 그거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남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쪽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존중과 관용, 제도적 자제 그 방법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준비된 질문이 같습니다. 그 통일을 안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민족 국가의 완성이나 민족사적 과제를 보면 북한이란 체제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체제고 비정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체제는 어차피 저는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오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위기든 도전이든 기회든 우리가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통일됐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의 친남도를 제거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정권의 친남도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정권은 이제 무너질 정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친남도는 뭐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북한 정권에서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친남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민주화됐을 때 그분들이 이제 주체로 일어나서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친남도는 중요하다는 거고 그 친남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화해협력 기간이 가능한 한 있어야 되고 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라도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눈에 봤을 때도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져야 됩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대표적인 게 이제 탈북자 문제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남쪽에 왔는데 남쪽에서 여기를 더 못 견디고 다시 재망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니면 한국보다는 차라리 낫다 영국으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으로 간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북한 사람이 볼 때 야 저기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향배가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가 저기는 마음 놓고 안심하고 우리를 의탁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탈북자들의 그 마음을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아까 말씀드린 남남 갈등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의 어떤 그 모습들과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게 사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산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북핵 문제 해법도 사실은 맞물려 가는 건데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만 따로 떼어가지고 뭐 협상하고 대화하고 뭐 제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관리만 잘하고 결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나 급변 사태라고 하는 그 역사의 거대한 변환의 시기에 맞물려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남남 갈등은 뭐 다음에 김구식이 당선되는 게 일단 제일 남남 갈등 해소의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건 그 정치 세력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정치 세력의 근본적인 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수가 과잉 대표되는 그 잘못된 정당의 문화들이 좀 근본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같이 동의하는 세력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실제로 정치판에서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야죠. 뭐 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남의 문제, 남북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우리 한민족이 안고 있는 운명인데요. 요즘 세상은 강대국들이 우리의 이런 약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민간인들은 거의 할 게 없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문화인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나 평범한 국민들은 하고 싶어도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뭘 했으면 좋을런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우리 내부 이야기만 제가 계속 드린 겁니다만 이것도 어려운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제 관계로 보면 더 복잡한 이제 이게 고차방정식이 되죠.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만 21세기의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과 국격을 가진 우리 나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와서 우리가 평화적 흡수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결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면 저는 그 어떤 나라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그 패배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미국, 일본 그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 주민도 동의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그때 90년에 콜 주장이 했던 것처럼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들을 또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야 되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문제인데 특히 요즘 저도 이제 아까 냉혹한 현실 이야기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에 와서는 기존의 50년 동안 미중 관계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어도 모든 정책은 다 바꾸겠지만 대중 정책은 크게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도 그렇고 미국의 큰 대중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인게이지로 가가지고 중국이 변화할 거라고 믿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커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무역 분쟁해가지고 뭐 관세 때리고 뭐 화해이 잡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이제는 일정 정도 컨테인먼트를 해야 되겠다, 봉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기가 오면 결정을 해야 돼. 이것도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구한말 때 냉혹한 현실이 오는데도 그냥 모르고 한쪽은 쇄국하고 한쪽은 친일 그래서 엉망이 돼 죽은 거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상황이 오면 가장 냉철하고 냉혹한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선택의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그럴 때 저는 당연히 미국 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욕을 먹더라도 그게 사실은 지금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나 이것들을 저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게 물론 제 그냥 추측인데 미국이 진짜 단합해서 중국을 한 10년 정도 계속 압박을 하고 중국이 더 이상 크는 것들을 이렇게 억누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확실히 같은 표에 대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을 민주화시키고 중국이 민주화돼야만 사실은 북한이 민주화됩니다.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북한의 이 정권 세력은 그대로 버틸 수 있는 뒷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지금 다가오는 미중 간의 이 한판 대승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90년대에 사회주의가 붕괴했을 때 특히 동굴아파 다 민주화됐을 때 그 민주화된 이후에 많은 정치학자들이 사회주의가 어떻게 전환되는가, 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연구를 했어요. 그때 그 사회주의 체제 전환에 관한 가장 공감되어 있는 공통의 4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체제가 변화할 때도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불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 정권이 싫다. 그건 북한도 다 있는 거죠. 정치적 불만. 특히 보위부 놈들 뭐 노동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뭐 다 불만이 차 있지만 이거 표출을 못 하는 거죠. 정치적 불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야 돼. 북한이 지금 그렇죠. 이 2개는 다 필요적으로 차 있습니다. 동굴아파가 그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엘리트의 균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블록 안에 클레비지가 생겨야 돼요. 자기들 정권을 잡고 있는 놈 안에서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강경파, 온건파의 분열이 있어야 돼. 그게 정권의 교체나 정권 변동의 필수 조건입니다. 북한도 내가 볼 때는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이 와서 그런 조짐들이 좀 있죠. 장성택 죽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약간의 이 엘리트 간의 이 균열의 조짐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현저화되지 않지만 그다음 4번째가 뭐냐면 대외적 팩터인데 외부의 영향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굴아파에서 민주화되면서 사회주의 체전했던 것의 가장 큰 익스터널 팩터가 뭐냐면 소련의 해체였어요. 동굴아파를 후견 역할을 했던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냥 도미노로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이 민주화되면 북한이 민주화되는 겁니다. 중국이 버티면 북한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 미국이 이참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을 때리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냥 모른 척하고 미국 편을 드는 거예요. 때려보자 그래. 중국 한번 10년 때려보자. 중국이 고개 빳빳이 들고 지금 시진핑이가 시황제 돼가지고 소강사에 만들어서 우리가 신형 대국 관계니까 미국 한번 해보겠다가 지금 댕코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이에요. 또 이겨서도 안 되지 저런 체제가 일당 독재 체제고. 응? 그러면 그 선택의 순간이 오고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한 말에 그런 열강들이 막 이 역동적인 그 국제 정세가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시기 왔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또 양다리 걸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핵 문제, 북한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민주화와 중국 문제가 같이 연동돼서 지금 저는 그 극단적인 모순의 저는 이 폭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제가 느끼기에 그럴 때 그런 막 결정적 시기가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 이 정치 세력 또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인, 경제인, 뭐 이렇게 문화, 사회문화 뭐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결국 그 국민들이 정부를 뽑아주고 그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리님이 주도하시는 동반성장연구소가 계속 이런 좋은 문제의식과 좋은 고민을 통해서 여론들을 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우리 북한 문제 그 박식하신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스코필드 기념 사업회에 조그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봉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이 그 재임하시고 계시는 경남대학교 부군에서 태어나서 마산에서 야구인과 체육인을 거쳤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정운찬 이사장님의 장인 되시는 최 장군님과 제가 모시던 근호태님의 육사 2기셨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법을 50대 예. 민주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잘 아시겠죠. 예. 그 근호태님이 민주화 추진위원회 공동 부의장이셨었어요.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가벼운 질문을 할게요. 난해한 그 우리 통일 문제 요걸 떠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아주 어려운 난해한 문제는 질문을 안 하고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46년생이니까 75세인데 아까 정말 15년 바라셨지 않습니까? 네. 꼭 15년 살아서 통일 되는 걸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15년 동안에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가능할까?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어려운 큰 난해한 문제 해결해서 정말 바람직한 우리 김 교수님 정치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꼭 찍어드릴게요. 정말 필요한 난해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가장 난해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뭐 말씀 감사하고요. 뭐 저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해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그 여러분 잘 아시면 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이 시티즌이잖아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시티즌이라는 게 개념이 만들어요. 그전에는 시민이라는 게 없었죠. 그냥 대중, 피플 아니면 매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중이 아니고 피플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거고 그 시민이 바로 민주주의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의 가치 규범을 가진 사람을 시티즌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지금 트럼프 현상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 시민들이 자꾸 그냥 일반 피플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좀 분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그 앞날을 좀 제시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 한 무리가 이끌고 가면 거기에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어서 저는 이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민주주의의 결과가 바로 시티즌십이고 시티즌인데 그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게 바로 그 시티즌십이 지금 해소되고 소멸되고 있어서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시 시티즌십을 회복하는 거다. 우리 개개인의 우리 국민들